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에 정보보안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정재원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라서 정보보안이 어떠한 학문이며 우리가 왜 정보보안을 해야 하는가, 또 정보보안 전문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학기 강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TV를 보면 많은 과학자, 정치인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모든 것이 연결된다. 초연결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IoT 같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한다. 이것은 얼마 전에 한창 유행했던 알파고 인공지능 아시죠?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의 사회로 진화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기관이라고 하는 동력을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력이 발명되기 전에는 우리가 소나 말처럼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물건도 옮기고 이렇게 했던 시대에서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 물류를 이동하고 사람을 수송하고 또 제품을 자동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자동화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중심이 되는 산업혁명이었죠. 전기가 있기 전의 시대와 전기가 발명된 시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는 세상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여는 기술적 혁명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지능-정보 기술의 시대다. 즉 인공지능과 각 분야의 여러 기술들이 융합되는 융합정보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곧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께 익숙한 기술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카 기술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탄생했으며 드론 기술로 곧 무인 택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조난자 구출이나 인체에 유해한 농약 살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D 컴퓨팅은 현재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치과 가서 이빨을 해놓을 때 며칠씩 시간이 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치과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빨을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공장에서는 시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몇 년 전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예측했었죠. 하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으로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 둘수록 더욱 잘 두게 되어서 급기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럼 4차 산업의 기반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몇 년 전 세계 최대의 쇼핑마켓을 운영 중인 아마존에서 새로운 쇼핑 서비스를 시작한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자,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편리해 보이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서비스지만 빠르면 내년 초쯤에 우리나라에도 아마존고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었을까요? 본인을 식별하여서 인정하는 인정기술, 또 내가 구입한 물건을 인식하는 인식기술, 또 온라인으로 자동 결제되는 핀테크 기술 등 많은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한 건이라도 내가 사지 않은 물건이 결제되거나 내가 산 물건이 결제되지 않는다면 이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은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며 정보보안이 결여된 4차 산업혁명은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보안 기술의 결여로 인해서 증가되는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해킹을 통해서 공장 제어 시스템이 파괴된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차량 진단 앱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해커에게 자동차가 원격 제어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요. 약물 펌프, 주입 펌프가 변조되어서 환자 목숨이 위험해지는 미국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에어컨 등이 I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어 편리하게 원격에서 제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물 인터넷, 즉 IoT 기기들이 70%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취약점을 통해서 해커들은 다양한 공격들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발생한 위협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 S가 중국 보안 연구팀에 의해서 해킹당하는 모습이 방송에 직접
하기도 했고요. 클라이슬러, BMW, 토요타, GM, 쉐보레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들도 보안 취약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으로 심각한 시기에는 병원 가기도 꺼림칙할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 의료인,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비대면 시대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에서 보안 위협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된 인슐린 펌프가 해킹 당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발견되었고요. 심장, 제세동기의 취약점은 위급한 환자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병원이 랜섬웨어에 걸리거나 수억, 수천만 건의 환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과 정보보안은 뗄래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여러분들은 정보보안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직업으로서 보안 전문가는 어떨지 관련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고용 전망에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 정보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빠른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 보안 전문가가 중요한 미래 직업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공계 직업 전망으로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를 1위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연구 분석 자료를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분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안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보안의 관리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내의 정보 시스템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및 운영을 통제해야 합니다.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탐지 대응하는 일도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은 조직 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격 행위에 대해서 예방하고 탐지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각종 불법적인 접근이나 공격을 대비하거나 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방화벽을 구축한다든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체계를 구축하는 일, 이런 것들도 보안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보안 전문가는 우리 학교나 일반 회사처럼 정보 처리를 위하여 많은 정보 시스템에 대해 현재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비해야 하고 어떤 위험에 의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복구하는 일도 전문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관련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정보보안 관련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내에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약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해커 입장에 되어서 공격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의 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모의 해킹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현재 모의 해킹만을 업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쓰시고 계신 보안 솔루션이 백신입니다. 이러한 각종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분을 보안 솔루션 개발자들입니다. 코딩에 자신이 있고 알고리즘 개발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보안 솔루션 개발자로 진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전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각종 바이러스 등 악성 코드를 분석해야만 그에 따른 백신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분이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입니다. 또 침해 사고 대응팀은 흔히 서트라고 칭합니다. 조금 큰 조직에서는 대부분 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많은 침해 대응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IT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관제 전문가입니다. 우리 영화나 TV를 보면 보안 관제실이 가끔 등장합니다. 보안 관제는 조직 내의 모든 정보 시스템의 현황 및 외부 침입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와 분석을 통하여 만일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정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ISMS-P 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의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보보안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정보보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보안 컨설턴트는 앞으로 꼭 필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정보보안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수행하려면 실무적인 경험도 많아야 하며 관련 자격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범죄 수사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파밍, 해킹, 악성 코드 유포 등 사이버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대에서는 많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도 관련된 일을 하는 전문가가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정보보안 관련 직업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공개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요?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 입장에서 공부를 해서 관련 자격을 취득하시는 일입니다. 향후 직업을 갖게 되면 일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게 직업인 학생 신분일 때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으로는 크게 국내와 국제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국제 자격증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도전하고 계시는 정보처리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은 정보보안 전문 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자격증 분류에서 빠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향후 IT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면 꼭 따고 졸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자격증은 정보보안 기사입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자격증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쌓고 난 이후에 도전해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IT 분야에서 또 정보보안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난 이후에 그 경력을 기반으로 꼭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산업보안관리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분야는 여러분들께서 접근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ISMS-P, PR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사처럼 경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보보안 컨설턴트 하실 분들은 향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 자격증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자격은 CISSP와 CISA입니다. 흔히 CISA라고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습 자격증은 정보 시스템 보안 전문가 자격증으로 국내에서도 국내 자격증과 함께 전문가 자격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사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있으며 특히 보안감리사 쪽으로 진출하실 분은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정보보안 컨설턴트가 되실 분은 ISO 27001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관련 분야에서 컨설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라서 정보보안의 필요성과 향후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출해야 할 분야, 취득해야 할 자격증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학기 보안학과 과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강의할 교과 과목에 대한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평가는 현재 출석 10%, 과제 15%,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40%로 평가 비율을 나눠놨습니다. 원래는 출석이 15%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 특성상 출석 비율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약간 비율을 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은 대면 수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간에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 정적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행사로 수업을 빠지게 되면 학과장님의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취업을 한다든가 하면 취업계를 행정실에 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또 면접 때문에 수업을 빠져야 된다 하면 면접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고요. 병환이 있다 이러면 병원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리결석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기 행정실에 공결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띄어서 저한테 주시면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우리 수업 중간중간에 과제가 한 번씩 나갈 텐데요. 그 과제는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과제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는 전일,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수업이 있으니까 그 전일이니까 일요일 밤 12시까지 제 여기 제출처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험은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취업을 하신 분이라도 시험은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는 회사에 양해를 좀 구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써서 시험에 참여해 주시고요. 만약에 부득이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시험을 못 친다 이러면 저랑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날을 잡아서 시험을 치시고요. 물론 다른 날에 시험을 치시면 시험 문제는 새롭게 나가고요. 정규 시험의 득점의 한 80%만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규 시험 날짜에 맞춰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교육에서 사용할 교재는 출판사 배움투에서 나온 4차 산업혁명의 정보보호 개론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제가 여기 들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요. 이 교재를 반드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남는 건 책밖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향후 여러분들께서 전문가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책이니 구입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입니다. 본 강의는 총 15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교재에 있는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교재 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줄여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전체 목차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8주차에 아마 중간고사를 치고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과제 제출용 주소와 기타 문의용 주소가 따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과제를 제출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메일들과 좀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좀 지켜서 해주시고요. 과제를 여기 지메일, 기타 문의용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체크를 못할 수도 있으니 꼭 과제 제출은 이렇게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지킵시다 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내용을 좀 적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와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조직 간에 또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소통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입니다. 특히 전화문자 쪽에서는 이렇게 요즘 젊은 이렇게 학생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바쁜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뭐 나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도 고려해서 서로 예의 바르게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적어 놓은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학기 강의 계획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가 여러분 진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강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